40도 폭염으로 독일 전역이 마비된 그 여름, 한 무리의 독일 학생들이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행이었죠. 분단국가에서 뭘 배우겠니? 김치나 먹고 와라. 전교생의 조롱과 부모들의 걱정 속에서도 9명의 용감한 학생들은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국에서 마주한 현실은 상상을 뛰어넘는 충격이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인프라, 유럽을 앞선 친환경 기술, 그리고 60년 전 독일 광산에서 흘린 한국인들의 땀과 눈물로 일궈낸 기적 같은 발전까지. 과연 이 독일 학생들이 한국에서 발견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귀국 후 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반전은 무엇이었을까요? 편견을 깬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만약 안나처럼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전했다면, 용기 최고를, 안전하게 다수를 따랐을 것 같다면 신중 최고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온도계는 40도를 가리키고 있었죠. 독일 전역이 이런 폭염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에어컨 없는 교실에서 수업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클라우스 선생님이 교단에 섰어요. 여름 수학여행 목적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 더위를 피해 시원한 곳으로 가야겠죠.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막스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선생님, 노르웨이는 어떠세요? 피오르드도 보고 시원하기도 하고. 좋은 생각이네요. 선생님이 칠판에 노르웨이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가 줄줄이 나왔어요. 모두 북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죠. 한국은 어떨까요?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막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거기 지금 여름 아니야? 더 덥겠네. 맞아, 분단국가에서 뭘 배우겠어? 또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죠. 선생님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안나, 한국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북한과 가까워서 말이에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선생님, 한국은 안전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막스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치나 먹고 와라, 안나. 거기서 뭘 배우겠어? 교실에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저는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루카스가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안나 편이야. 새로운 곳을 가보는 게 좋겠어. 레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 항상 유럽만 다니잖아. 그레타까지 합세했습니다. 한국 K-팝도 유명하고. 결국 9명이 한국행을 선택했어요. 나머지 20명은 모두 노르웨이를 택했습니다. 막스가 마지막으로 독서를 내뱉었죠. 후회하지 마, 안나. 분단국가에서 배울 건 없을 테니까.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안나, 다른 친구들처럼 노르웨이에 가는 게 어떠니? 괜찮아요, 아빠. 저는 제 선택을 믿어요. 하지만 솔직히 불안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혹시 막스 말이 맞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저는 창밖의 무더운 공기를 마시며 다짐했습니다. 소수라고 해서 틀린 게 아니다.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까지 몇 시간이 남아 있었죠. 저희 9명은 조용히 체크인을 마쳤어요. 그런데 맞은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르웨이로 가는 친구들이었어요. 막스가 저희를 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나,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을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막스. 우리는 계획대로 갈 거야. 막스가 동료들과 키득거렸습니다. 김치나 실컷 먹고 와. 그리고 북한 구경도 하고. 다른 아이들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레나가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안나, 정말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루카스가 걱정스럽게 말했죠. 혹시 우리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클라우스 선생님도 표정이 어두웠어요. 아이들, 혹시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말하세요.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게이트로 향했어요. 뒤에서 막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후회하지 마, 안나. 비행기에 올라탄 순간 현실이 느껴졌어요. 13시간 동안 비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말이죠.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독일 땅이 점점 멀어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이륙 후 1시간쯤 지났을 때 레나가 속삭였어요. 안나, 진짜 괜찮을까? 한국에서 뭘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저도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실패한 선택일까? 막스 말이 맞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루카스는 건축 잡지를 펼쳐들고 있었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레타는 한국 음악을 들으며 불안한 듯 다리를 떨고 있었어요. 클라우스 선생님마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학생들을 제대로 인솔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계셨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정말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아직 가보지도 않았는데 포기할 순 없다고. 진실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말이죠. 비행기는 어둠 속을 가르며 계속 동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분명히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저는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한국 땅에 발을 디디는 거였어요.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죠. 기내에서 내리자마자 놀랐습니다. 복도가 이렇게 넓고 깨끗할 줄 몰랐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은 높고 시원했어요. 레나가 제 옆에서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나, 생각보다 좋은데?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죠.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더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내판이 한글은 물론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독일 공항에서는 독일어와 영어뿐이었는데 말이죠. 루카스가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체계적이네.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더욱 놀랐어요. 직원들이 정말 친절했습니다. 저희가 독일에서 온 학생들이라고 하니까 미소를 지으며 환영한다고 말해주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심사관이 완벽한 영어로 말했죠. 화장실에 들렀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변기 뚜껑이 올라갔어요. 센서가 사람을 감지하는 거였죠. 독일에서는 본 적이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레타가 흥미롭게 말했어요. 이거 완전 미래 같아. 짐을 찾는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조용하고 부드럽게 돌아갔어요.
안내방송도 여러 언어로 나왔고 직원들이 곳곳에서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잘 운영되는 공항이네요. 공항 내부를 둘러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면세점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카페와 레스토랑들도 세련되게 꾸며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모든 곳이 깨끗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혹시 우리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출구로 나가는 길에 대형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흘러나왔어요. 현대적인 도시와 전통적인 궁궐, 그리고 자연 풍경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택시를 타기 위해 밖으로 나갔어요. 택시 대기줄도 질서정연했습니다. 독일처럼 복잡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택시 기사님이 영어로 인사해 주셨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독일에서 왔습니다. 아, 독일. 환영해요. 차에 타자마자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왔어요. 좌석도 편했고 차량도 깨끗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직 공항만 봤는데도 느낌이 달랐습니다. 막스가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레나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안나, 우리 선택이 맞았을지도 몰라. 저도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한국에 도착했는데 벌써 편견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로 전통적인 건물들도 보였습니다. 강남역에 먼저 가보죠. 클라우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지하철역 입구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에어컨이 이렇게 강력할 줄 몰랐습니다. 레나가 놀라며 말했어요. 와, 독일 지하철보다 훨씬 시원해. 정말 그랬습니다. 베를린 지하철은 여름의 찜통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지하철역 내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바닥이 깨끗하고 벽면도 현대적으로 꾸며져 있었어요. 마치 백화점 같았습니다. 독일 지하철의 낡고 어두운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죠. 루카스가 감탄했습니다. 이거 완전 다른 세계네.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더욱 놀랐어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전철이 도착하면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기다린 후 탑승했어요. 독일에서는 이렇게 질서 있게 안 하는데. 그레타가 속삭였습니다. 전철 안은 더욱 쾌적했어요. 좌석도 편했고 온도도 적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다음 목적지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였습니다. 건물을 보는 순간 루카스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거 자하 하디드 작품이야. 루카스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건물의 곡선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미래에서 온 것 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내부였어요. 자연 채광과 인공 조명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안내원이 설명해 주었어요. 이 건물은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죠. 루카스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인가요? 지열과 태양열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온도를 조절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직 연구 단계인 기술들이 이미 실용화되어 있었거든요. 다음으로 롯데월드 타워에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에 올라가는 동안 귀가 먹먹해졌어요. 정말 높았습니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장관이었어요.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고 수많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루카스가 건축 안내 책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타워도 친환경 인증을 받았네. 독일보다 앞서 있어. 클라우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말 인상적이군요.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전기버스를 봤습니다. 조용히 달리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루카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안나, 솔직히 말하면 충격이야. 독일은 아직 이론 단계인 게 많은데 한국은 이미 다 실현해놨어. 레나도 동의했어요. 맞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 달라.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은 것을 봤어요. 그리고 모든 게 놀라웠습니다. 혹시 우리가 한국을 너무 몰랐던 건 아닐까? 막스가 틀렸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역에서 KTX를 탔습니다. 기차역부터 놀라웠어요. 공항처럼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독일의 기차역과는 차원이 달랐죠. KTX에 올라타는 순간 또 다른 충격이 왔어요. 좌석이 비행기 1등석처럼 넓고 편안했습니다. 창문도 크고 깨끗해서 밖 풍경이 잘 보였어요. 시속 280km로 달립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루카스가 놀라며 말했어요. 독일 ICE보다 빠르네. 정말 그랬습니다. 속도가 빨라지는데도 진동이 거의 없었어요. 소음도 매우 적었습니다. 대화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였죠. 디지털 표시기에서 실시간으로 속도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첨단이었습니다. 이 시간 30분 만에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빨리 올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부산역에서 나와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순간 모두 탄성을 질렀어요.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그 뒤로 펼쳐진 현대적인 건물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린시티를 둘러보며 더욱 감탄했어요. 고층 아파트들이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었는데 모든 건물이 친환경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오신 분들이시죠? 네, 맞습니다. 클라우스 선생님이 대답하셨어요. 저는 부산대학교 환경공학과 박민지입니다. 독일어를 전공해서 가이드를 도와드리게 됐어요. 민지는 정말 밝고 똑똑해 보였습니다. 독일어도 유창했어요. 혹시 독일과 한국의 연결고리에 대해 아시나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연결고리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민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인 광부와 간호사들이 독일로 일하러 갔어요. 파독광부, 파독간호사라고 불렀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다니 전혀 몰랐어요. 제 할아버지도 그중 한 분이셨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루르 지역 탄광에서 10년 동안 일하셨죠. 클라우스 선생님이 놀라며 물으셨어요. 정말요? 루르 지역은 우리 고향 근처인데. 네, 정말입니다. 당시 2만 명의 한국인이 독일로 갔어요. 위험한 광산에서 일하며 번 돈을 고국으로 보냈습니다. 민지가 계속 설명했어요. 그 돈이 한국의 산업화 밑거름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모든 발전의 시작점이었죠.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독일에서의 한국인들의 땀과 눈물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레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를 전혀 몰랐어.
루카스도 숙연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몰랐네요. 민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알게 되셨잖아요. 독일과 한국은 생각보다 깊은 인연이 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과 독일 사이에 이런 숨은 연결고리가 있었다니요. 다음 날 아침 민지와 함께 남해로 향했습니다. 부산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남해에 독일 마을이 있다고요? 레나가 신기해했어요. 민지가 설명했습니다. 네, 남해군에서 파독 국민들을 위해 특별히 지어준 마을이에요. 독일에서 고생하고 돌아온 분들께 저렴하게 공급했거든요. 마을에 도착하자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 땅에서 독일 집들을 보게 될 줄 몰랐거든요. 빨간 지붕에 하얀 벽 그리고 나무로 된 발코니까지 완전히 독일식이었어요. 루카스가 감탄했습니다. 진짜 독일 시골 마을 같아. 마을 어르신 한 분이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독일에서 15년 동안 일하다 돌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독일 친구들이 오신다니 반갑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마을을 만들어주셨다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클라우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르신이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남해군청에서 우리를 위해 특별히 독일식으로 지어주셨어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헤아려 준 거죠. 어르신이 직접 만드신 소시지와 맥주를 내어주셨어요. 맛이 정말 독일 것과 똑같았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맛을 느낄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독일에서 배운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어르신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마을 둘레를 산책했습니다. 그때 마을을 둘러싼 울창한 숲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아름다웠지만 뭔가 특별해 보였습니다. 저 숲은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어르신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방풍림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전부터 심어온 숲이에요. 클라우스 선생님이 관심을 보이셨어요. 방풍림이요? 네, 바닷바람과 태풍을 막기 위해서 말이에요. 어르신이 숲으로 저희를 안내하셨습니다. 숲에 들어서자 확실히 바람이 줄어들었어요. 나무들이 자연스러운 방패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더위를 막아주고 겨울에는 찬바람을 막아줍니다. 어르신이 설명하셨어요. 저는 나무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모두 바다 쪽을 향해 비스듬히 자라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바닷바람을 견뎌온 흔적이었습니다.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지혜였구나. 제가 중얼거렸어요. 민지가 덧붙였습니다. 태풍이 와도 이 숲이 마을을 지켜줘요. 자연재해 대응의 전통적인 방법이죠. 루카스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기계적인 방법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자연을 활용하다니. 어르신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조상들은 자연과 싸우지 않고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파독자들을 위해 특별한 마을까지 만들어주는 따뜻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온 자연과의 공존 철학도 대단했습니다. 7장. 시골의 스마트함과 무더위 쉼터. 남해에서의 하루를 마치고 부산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민지가 시외 버스 터미널로 안내해 주었어요. 프리미엄 버스를 타보세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민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터미널에 들어서자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놀랐어요. 시골 버스 터미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매표소에서 민지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QR코드로 표를 끊을 수 있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종이표가 아니라 휴대폰 화면에 나타난 QR코드가 승차권이었어요. 버스가 도착했을 때 또 놀랐습니다. 외관부터 고급 관광버스 같았어요. 승차할 때도 QR코드를 스캔하니까 자동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와, 완전 비접촉이네. 레나가 감탄했어요. 버스 안에 들어서자 더욱 놀라웠습니다. 좌석이 정말 넓고 푹신했어요. 그런데 각 좌석마다 개인 TV 모니터가 달려 있었습니다. 루카스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이거 비행기 좌석 같은데? 정말 그랬습니다. 좌석을 뒤로 젖힐 수도 있었고 다리 받침대도 있었어요. 모니터를 켜보니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었습니다. 언어 설정도 할 수 있어서 독일어 자막도 볼 수 있었어요. 와이파이도 무료예요. 그레타가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속도도 빨랐습니다. 좌석 옆에는 휴대폰 충전기까지 있었어요. 클라우스 선생님이 감탄하셨습니다. 독일 시외버스와는 차원이 다르네요. 버스가 출발하자 더욱 놀라웠어요. 진동이 거의 없었고 소음도 적었습니다. 에어컨도 적당히 시원했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시골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논밭과 작은 마을들이 보였는데 곳곳에 현대적인 시설들이 눈에 띄었어요. 시골에서도 이런 첨단 버스가 다니다니.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지가 대답했어요. 한국은 도시와 시골의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해요. 교통 인프라도 그중 하나죠. 부산에 도착하기 전 휴게소에 잠시 들렀습니다. 그런데 휴게소에서 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무더위 쉼터라는 팻말이 붙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의자도 충분했고 무료 식수대도 있었습니다. 이거 무료인가요? 레나가 물었어요. 휴게소 직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무료예요. 더운 여름에 누구든 쉴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만든 시설이에요.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술이 발달한 것도 놀라웠지만 이런 따뜻한 정책이 더 감동적이었어요. 화장실도 깨끗했습니다. 휴지와 비누도 충분히 비치되어 있었고 청소 상태도 완벽했어요.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민지와 대화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시민을 위한 나라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민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GDP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기술도 결국 사람을 위한 거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기술이 선진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정책이 진짜 선진국을 만드는 거였어요. 버스 안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대도시뿐 아니라 시골까지 스마트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루카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안나, 우리가 정말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들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내린 순간 무더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보다 더 답답하게 느껴졌거든요. 공항에서 나와 전철을 탔는데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좌석도 낡았고 바닥도 지저분했습니다. 한국의 깔끔한 지하철이 자꾸 떠올랐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인데 시원한 곳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한국의 무더위 쉼터가 그리워졌습니다. 학교에 가서 여행 발표를 준비했어요. 막스와 노르웨이 팀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정말 시원하고 깨끗했어요. 역시 북유럽이 최고죠. 막스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 차례였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섰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말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체계적인 시스템, 서울 지하철의 쾌적함, KTX의 첨단 기술, 부산의 스마트한 도시, 남해의 방풍림 지혜, 그리고 시외버스의 놀라운 편의시설까지.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파독 광부들의 역사였어요. 루카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독일에서 흘린 그분들의 땀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레나가 감정을 담아 말했어요. 무더위 쉼터에서 느낀 따뜻함을 잊을 수 없어요.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였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클라우스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기술과 역사, 그리고 철학이 결합된 진짜 선진국이었군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어요. 처음에는 조롱했던 아이들도 진심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몇 주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환경부 청소년 포럼에서 저희의 한국 경험을 발표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포럼에서 발표했을 때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기립박수가 나왔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편견을 깬 독일 학생들의 한국 발견기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실렸어요. 가장 큰 변화는 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해 수학여행 투표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한국 90%, 노르웨이 10%입니다. 선생님이 결과를 발표하셨어요. 교실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모두 한국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때 막스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부끄러운 표정이었어요. 안나, 미안해. 내가 완전히 틀렸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막스. 우리도 처음엔 몰랐으니까. 막스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너의 용기가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어.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편견을 깨는 작은 용기가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은 기술이나 시설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열린 마음과 도전하는 용기였어요. 그리고 그 작은 용기가 저희 모두의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60년 전 독일 땅에서 곡괭이를 들고 땀 흘리던 광부 아저씨들과 하얀 간호복을 입고 밤새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 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거친 손과 구분 등, 그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던 눈물이 오늘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죠. 그분들의 이야기는 훗날 꽃뿐이네라는 영화로 만들어져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과 희생, 그리고 조국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이에요. 그때 그분들도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을까요? 독일 청년들이 한국을 보며 감탄하고 우리의 지혜와 기술에 놀라워하며 그분들의 희생을 기억해주는 이런 날 말입니다. 어쩌면 진짜 선진국이란 높은 빌딩이나 빠른 기차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편견을 넘어서는 용기, 그리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나와 친구들이 보여준 용기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작은 편견 하나씩 깨뜨려 나간다면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야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감동 캐비넷 작가 해리였습니다.